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16강 가계도와 상념색채 유전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의 유전 연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실험을 할 때 예전에 뭐 완두로 실험을 하고 했었을 건데, 자, 이제 사람 유전 연구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배우기 전에 우선 그 유전 형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대립 형질 보이죠? 대립 형질이 무엇이냐? 자, 하나의 표현형에 대해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을 우리는 대립 형질이다. 말 그대로. 자,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 완두로 얘기를 해보면 완두가 모양이 둥글다. 그 반대되는 게 대립되는 게 주름지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 대립 형질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뭐 색깔로 얘기하면 완두색이 뭐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립 형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그거를 나타낼 때 우리는 유전자형과 그리고 표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립 유전자의 구성을 우리는 기호로 나타낸 거, 알파벳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형질, 내가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모양이 둥글더라, 아니면 색깔이 뭐 황색이다, 아니면 녹색이다, 키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형에 해당한다라는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중3 그 유전 파트에서 다 배워봤을 겁니다. 표현형, 유전자형.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성과 열성이 나오는데, 자, 동형 접합성.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뭐 순종, 잡종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동형 접합성은 우리 보통 이제 예전에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끼리 또는 소문자끼리 있는 거. 자, 동형 접합성 그 대립 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자손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둥근 완두, 라지알과 그리고 주름진 완두, 스몰알. 요거는 쌤이 이렇게 적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요거 한번 교배시켜 볼 겁니다. 자, 둥근 완두를 우리는 라지알. 왜 두 개냐? 얘는 상동 염색체가 있거든요. 되겠죠? 그래서 라지알 그리고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 해서 스몰알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순종 같은 대문자, 알파벳 대문자끼리 또는 소문자끼리 있는 이런 애들을 순종 대립 형질이라고 보통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걸 다른 말로 동형 접합성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한번 교배시켜 볼 건데, 우리는 교배시킬 때 보통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이제 생식세포가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둥근 완두에서는 라지알 밖에 없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여기서는 한 종류입니다. 생식세포 한 종류 나오고, 주름진 완두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스몰알 이렇게 생식세포 한 종류 나와요. 그래서 교배를 하면 1대에서 뭐가 나오느냐? 라지알, 스몰알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그죠? 생식세포끼리 결합을 해서 라지알, 스몰알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나왔느냐? 둥근 모양으로 나왔어요. 되겠죠? 둥근 완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자, 순종 대립 형질 또는 동형 접합 해서 이렇게 대립 형질끼리 서로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둥근 완두, 얘가 뭐가 된다? 우성이 된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것, 요 주름진 완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주름진 완두가 뭐다? 열성이 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적다 보면 너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기호로 표시합니다. 라지알이 어떻게 스몰알에 비해서 우성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한다. 되겠죠? 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성을 대문자로 표시를 해줘요. 이제 약간 뭐 꼭 규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시해주면 우리가 빨리 확인이 가능하니까 보통은 대문자가 우성이다 해서 요 둥근 거, 그 다음에 주름진 거 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바로 우성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러면 우성이다, 열성이다 하면 우성이 우열해.
더 좋은 어떤 형질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되겠죠?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형질과 드러나지 않는 형질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자, 자손의 유전자형. 여기에 뭐 예를 한번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둥근 완두, 라지 R, 줄여진 완두, 스몰 R, 교배하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잡종 1대가 나오는데 얘가 둥근 완두로 표현이 됐다. 그러면 드러나는 형질, 라지 R이 우성이고 스몰 R이 열성이다라는 거. 되겠죠? 이 위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의 유전자형을 보면 부모의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그 자손의 유전자형이 결정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보통 앞에서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의 유전 연구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왜 지금 자꾸 완두로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사람의 유전 연구가 좀 어려워요. 자, 유전 연구 왜 어려우냐?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을 거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한 세대가 길다라는 거. 우리가 한 세대는 우리 이제 사람의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이다?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제 애들이 100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년이라는 거는 뭐 불가능하죠. 왜냐면 한 세대는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커서 성장을 해서 내 자손, 내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0년 뭐 정도 이렇게 보통 잡는데 해서 한 세대가 그래도 30년도 엄청 길죠. 그리고 태어나는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요즘에 뭐 1명, 2명 아니면 아예 안 놓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통계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런 형질과 이런 형질이 만났을 때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지 굉장히 궁금해.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한번 교배를 해봐라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립 형질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완두는 뭐 키가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되지만 사람은 뭐 키가 작다 크다 이렇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 140에서 뭐 200 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형질이 다양하죠. 그리고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구가 좀 복잡하다라는 거. 그리고 형질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반적인 규칙성을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전 연구는 사람의 유전 연구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많이 봐야 될 게 가계도 조사, 예조. 자, 특정 유전 형질을 나타내는 집안의 가계도를 통해서 유전자가 어디서 어떻게 전달됐는가, 전달 경로와 그 다음에 우열 관계, 누가 더 우열하다 그러니까 우열한 게 아니고 우성이다, 열성이다 이런 우열 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어떤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많이 해볼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 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해서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조사해 볼 건데 일란성은 일란성 그러니까 난자가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일란에 요게 난자예요. 난자가 하나 되겠죠. 그러면 난자 하나에 정자가 몇 개 들어온 거야? 보통 이렇게 또 물으면 쌍둥이니까 난자 1개야. 그럼 정자가 2개 들어간다? 큰일 납니다. 자, 난자 하나에는 정자 무조건 하나만 들어와야 돼요.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정자가 난자 하나에 2개가 들어오게 되면 발생이 중지된다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무조건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들어오는데 우리 또 앞에서 난할 배웠죠. 자, 최초의 수정란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그게 2세포기, 4세포기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할 때 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분열이 돼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2세포기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걔네 둘이가 똑 떨어진 거야. 그러면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상태에서 거기서 다시 분열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 유전자 구성도 똑같은 성별도 같은 그런 쌍둥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해서 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형질 차이가 어디에서 환경의 영향으로만 발생을 한다라는 거 이해되죠? 유전자 구성이 똑같으니까 환경 때문에만 이렇게 뭔가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란성은
얘기했죠. 난자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러면 난자 두 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각각의 정자 하나하나랑 결합을 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뭐 형제, 자매, 남매처럼 그냥 유전자 구성이 다르고 형질 차이는 그래서 환경이나 유전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일란성이냐 아니면 이란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집단 조사가 나옵니다. 자, 집단 조사는 여러 가계를 포함하는 집단을 조사해서 얻은 자료를 통해서 통계 처리해서 유전자 빈도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변이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염색체나 유전자 분석하는 거, 핵형 분석, 아까 그때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거죠. 핵형 분석은 체세포 분열 중기 때 염색체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염색체 분석을 통해서 유전병을 진단하고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유전자의 위치는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되겠죠. 핵형 분석은 염색체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유전자는 더 이렇게 조사를 더 해야 돼요. 알겠죠? 염색체 분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계도 분석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 본 적이 있을 건데 혹시나 또 까먹었을까봐 한번 봅시다. 가계도 기호는 네모가 남자였죠. 까먹으면 안 돼요. 네모 남자, 동그라미 여자, 규칙이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줄을 끊는다. 결혼했다. 그러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가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태어난 딸과 아들, 이런 식으로 자손이 나타나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한 줄에서 갈라졌다. 이거는 쌍둥이. 어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다. 근데 한 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갈래로 그냥 이렇게 바로 갈라졌다. 그러면 이란성 쌍둥이인데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형질, 어떤 그 대상 형질은 색으로 이렇게 뭐 표시를 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색깔이 있는 거, 이렇게 노란색 아니면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봐요. 가계도 분석에 예시가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거. 자, 쌍꺼풀 있는 부모 사이에서 쌍꺼풀이 있는 아들, 외꺼풀인 여자, 딸이 태어났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부모 사이에서 부모가 쌍꺼풀이 있는데 외꺼풀인 딸이 태어났다는 거는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는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이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부모한테 그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다가 그 두 개가 만나서 열성 유전자를 받은 그 딸이 열성 형질을 나타나게 된다, 띠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 옆에 보면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던 표현형이 자손 세대에서 나타나면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고 자손의 형질이 열성이다라는 거 되겠죠?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유전에서 알아둬야 되는 우성, 열성 체크하는 거 되겠죠?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럼 이게 무조건 열성, 그리고 부모의 형질이 우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자손은 부모에게서 열성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다. 우리 뭐 쉽게 해서 잡종이다.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섞여 있어야지 그 하나하나 그 열성 유전자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열성 형질이 나타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개념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플러스 보면 유전 연구에 적합한 생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 한 세대가 짧고 자손 수가 많아야 된다. 완두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적어야 되고, 그래야지 연구가 좀 쉽겠죠. 대립 형질이 뚜렷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다양하면 연구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해야 돼. 그래서 내가 원하던 어떤 그 형질끼리 교배를 시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루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이제 좀 적게 들면 가장 좋겠죠. 연구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대장균이나 효모, 뭐 애기장대, 그리고 뭐 초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뭐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밑에 멘델 유전 법칙 우리 중등, 중3 때 배웠던 거. 자, 우열의 원리 기억납니까? 자, 우열의 원리는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게 아까 우성,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게 열성이다 했었는데, 원래 이거는 이제 우열 법칙으로 이제 배우다가 우열 법칙으로 하려니까 이 우성, 열성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더러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열의 원리라는 게 있다.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어떤 법칙으로 이제 정해지진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리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분리 법칙을 보면 자, 대립 유전자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분리되어서 각각의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해서 요 분리 법칙 되겠죠. 그 다음 독립법칙이 나오는데 연관되지 않은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 쌍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법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거. 되나요? 자, 우리 독립과 연관, 요게 조금 이제 그 지난 그 교육 과정에서는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독립과 연관은 또 알아야 되니까 요거 한번 다시 또 설명을 조금 해줄게요. 자, 독립과 연관을 한번 잠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독립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요거 지금 짝대기 이렇게 그린 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알겠죠? 간단하게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염색체에 다른 염색체에 이렇게 대립 형질이 존재한다라는 거. 요게 독립법칙입니다. 독립이에요. 독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전될 때 요 이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이제 다른 생식세포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서로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연관은 자 보세요. 한 염색체, 요 짝대기 하나가 한 염색체입니다. 한 염색체에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섞여 있죠. 이런 게 이제 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 염색체에 다른 어떤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라지 R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안에 라지 Y도 마찬가지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되겠죠? 하나만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연관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들어갔다라면 요 이번 이제 그 유전 파트가 더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지금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하는 것들은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요 독립과 연관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알겠죠? 다시 책을 봅시다. 그다음 요 이제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다 얘기했는데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 발생 과정에서 분리되어서 형성되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둡니다.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고 되겠죠. 그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서로 다른 수정란이 각각 발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다르다. 그래서 일란성은 무조건 성별이 같아야 되지만 이란성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상염색체 알죠? 상염색체는 남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상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 되겠죠?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존재하면 남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남녀한테 발생하는 그 빈도 수가 같을까? 다를까? 상염색체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녀 발생하는 빈도가 같습니다. 자, 옆에 보이죠? 형질의 발현 빈도가 성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남녀한테 나타나는 빈도가 똑같다 되겠죠. 남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염색체 유전을 배우고 난 뒤에 성염색체 배울 건데 거기에서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상염색체는 남녀 발생하는 빈도가 똑같다 되겠죠. 자, 첫 번째 단일 인자 유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게 단일 인자 유전인데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 또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단일 인자 유전은 몇 쌍? 얘가 중요하죠. 한 쌍.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거.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전부 다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거 해서 여기 보면 뭐 대립 형질이 뚜렷이 구분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열의 원리, 독립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요 단일 인자 유전이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따라오세요. 알겠죠? 한 쌍입니다. 요거는 우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자,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하는데, 자, 대부분 멘델 유전 법칙을 따르는 거, 우리 많이 봤던 거, 뭐 머리카락은 곱슬머리가 우성이고 직무가 열성인 거,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 다지증은 뭔지 아나요? 다지증은 왜 육손, 손가락이 막 6개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다지증 해서 요거는 다지. 희한하죠. 우성이 다지예요. 그러니까 육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성이 꼭 우열하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어떤 형질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겠죠? 얘가 우성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상이 열성이다라는 거. 그리고 미맹, 우리 쓴맛 못 느끼는 그게 이제 정상이 우성이고 미맹이 열성이고, 그다음에 죽은 게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에요. 눈꺼풀도 쌍꺼풀이 우성이고 외꺼풀이 열성이다라는 거. 뭐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또 미맹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별로 좋지 않은 형질, 우리한테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죠. 아무튼 이러한 형질들도 우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하세요. 자, 그다음에 얘가 이제 중요합니다.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인 경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대립 유전. 자, 대부분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르며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2가지인 경우보다 표현형이 훨씬 더 다양하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니까. 되겠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그냥 ABO식 혈액형. 이걸 그냥 바로 떠올리세요. 복대립 유전은 바로 ABO식 혈액형을 얘기한다라는 거. 요걸 이제 떠올리면 좀 더 쉽습니다. 자, 3종류의 대립 유전자 ABO. 알죠? ABO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 3단원 마지막에서 그 혈액형 얘기하면서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유전자 우열 관계를 보면 대립 유전자는 요 AB가 O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AB는 모두 O에 대해서 우성이고 A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없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하고 다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ABO식 혈액형 해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A형, B형, AB형, O형을 뭐라고 한다? 드러나는 형질이죠. 이런 걸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표현형. 얘네들이 전부 다 표현형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유전자형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A형에는 뭐가 있다? AA 그리고 AO가 있죠. 다 알고 있죠? B형은 뭐가 있다? BB가 있고 BO가 있어요. 그리고 AB형은 AB밖에 없어. O형은 OO밖에 없습니다. 자, 얘네들이 뭐라고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형. 되겠죠?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표현형은 몇 가지? 4가지. 그리고 유전자형은 몇 가지? 6가지가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되겠죠? 굉장히 형질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될 거. 자, A는 당연히 A형으로 표현될 거예요. 맞죠? 근데 AO는 왜 A형이다? A가 O에 대해서 뭐다? 우성이기 때문에. 되겠죠? 더 O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B는 당연히 B형일 겁니다. 근데 BO도 B형으로 표현이 돼요. 왜? B가 O에 대해서 우성이거든요. 되겠죠? 자, 근데 AB형은 A나 B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AB로 나타내줘요. 왜? AB는 서로 우열관계가 똑같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동 우성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뭐 O는 당연히 O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A와 B는 동등하고 공동 우성이고
O에 대해서만 뭐다? 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되나요? 별로 뭐 어렵진 않죠.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책을 보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보면 우리 아까 봤듯이 대립유전자 A, B는 O에 대해서 우성이라 그랬고 A와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공동우성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되죠. 자, 뭐 똑같습니다. 표현형 A형은 우리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다. 응집소 했던 거 그거는 우리 전에서 또 배웠으니까. 그래서 적혈구에 응집원 A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AA 또는 AO가 있는데 항상 대립유전자는 상동염생체 같은 위치에 오도록 배열이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네, B형은 당연히 응집원 B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혈구에 이렇게 응집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BB 또는 BO 이렇게 대립유전자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AB형은 AB의 응집원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소가 있다고 없다고? 없었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유전자형은 AB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응집소를 알파, 베타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OO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괜찮죠? 이거는. 자, 밑에 자료 분석 볼 겁니다. 자, ABO식 이 혈액형 가계도 분석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진짜 너무 간단해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거는. 자, 어떤 가족의 가계도가 나와 있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서로 다른 ABO식 혈액형을 가진다.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다 서로 혈액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4명 중에 A형, B형, AB형, O형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요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동형 접합성이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혈액형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자녀도 마찬가지 혈액형이 다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AB형과 누가 만나야 될까? O형이 만납니다. O는 OO니까. 자, O형과 AB형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누가 나옵니까? AO, BO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O와 BO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부모 자녀를 AO랑 BO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AB형, O형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두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혈액형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부모가 AB형, O형이거나 아니면 부모가 AO, BO 중에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안 알려주면. 되겠죠. 해서 요 두 경우 중에 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친절하게 아까 2번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성이라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는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뭐 기본 문제니까 봅시다. 자, 그럼 2번에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동형 접합성, 그러니까 순종 같은 같은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애가 O형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2번은 무조건 O형이다 라고 표시하시고, 그러면 2번이 O형이니까 당연히 1번은 누구여야 된다? AB형이어야 된다라는 거. 되나요? 해서 우리는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합니다. 뭐 옆에 보면 뭐 2번 혈액형이 동형접합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AA, BB, OO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뭐 구구절절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경우가 AB형과 O형 사이에서 AO와 BO, 그리고 AO와 BO 사이에서 AB, OO 이렇게만 두 경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고, 거기에서 O형만 동형접합성이니까 2번은 O형이고, 그럼 당연히 1번은 AB형이다. 그러면 3번, 4번은 A형인지 B형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AO일 거고 하나는 BO일 거다라고 추정만 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절대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강의 Q&A 나오네요. 자, ABOC 혈액형은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인데 왜 단일 인자 유전인가? 자, ABOC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는 세 종류입니다. A, B, O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두 개,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건 한 쌍이라는 거. 대립 유전자가 몇 쌍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괜찮네 하는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다인자 유전이랑 이 혈액형이랑 섞이게 되면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 이거 종류는 관계없어요. 대립 유전자 종류는 뭐 4종류, 5종류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한다 하면 무조건 이거는 단일 인자 유전이라는 거 그것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밑에 개념 확인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풀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 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17강 성염색체 유전과 그리고 다인자 유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앞에서 나왔던 상염색체 유전이랑 이 성염색체 유전 잘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자, 먼저 성을 결정하는 거는 너무 뭐 많이 해서 너무 쉽죠. 사람의 성은 정자와 난자에 있는 성염색체, 그러니까 XY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난자는 X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자에 X 염색체가 있으면 누가 태어나? 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정자에 Y 염색체가 들어있으면 난자의 X랑 결합해서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난자는 X밖에 없고 이 정자에 의해서 정자에 들어있는 성염색체에 따라서 이 성별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반성유전 한번 가볼게요.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반성유전. 자, 반성유전이라고 하면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 반성유전이라고 하면 X염색체를 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X염색체는 남녀 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성염색체 중에 Y염색체는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절대 Y염색체에 대한 문제는 안 냅니다. 왜? 그건 무조건 그냥 남자 쪽으로 갈 거니까. 너무 쉬워요. 알겠죠? 쉬운 문제는 안 낸다는 거. 알겠죠? 자,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한 유전. 그러니까 X염색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 성별에 따라 유전자가 발현되는 빈도가 다르다라는 거.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상염색체 유전은 남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서 남녀 발생 빈도가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반성유전, 그러니까 이 X염색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들은 성별에 따라 발생 빈도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바로 나오네요. 정록생맹 보이죠? 정록생맹은 요게 요거를 하면서 그러면 설명을 할게요. 자, 정록생맹 보면 적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이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거는 해서 어디에 의해서 X염색체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모르는 사람 없겠지. 자, 우열관계는 정상 내림 유전자를 우리는 이제 X라고 표현하는데 요 X가 우성이고 그다음에 정록 생맹 대림 유전자를 X'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이제 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요거 이제 표시하기 쉽게 X가 X'에 대해서 이렇게 우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지 A,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도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X'이 우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X가 우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잘 표시를 해두고 이거를 잘 표시를 해줘야지 안 헷갈립니다. 나중에 이제 가게도 복잡한 거 막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얘가 뭐다 정상이다 얘가 생맹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한번 보면 남자는 XY가 당연히 정상 그리고 X'Y는 생맹이겠죠. 정록생맹. 근데 여자는 XX 정상이죠. 그리고 X, X' 이렇게 오면
정상입니다. 왜? 얘 X가 들어있잖아요. 우성이 있으면 우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정상으로 표현이 되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인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 들어본 적이 있죠. 까먹었으면 알아둡니다. 알겠죠? XX' 여자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록생명은 X' 해서 여자는 이렇게 정록생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남자에 비해서 좀 적죠. 맞나요? 자, 남자는 X' 하나만 받으면 바로 생명이 돼요. 근데 여자는 X' 하나만 받아도 정상으로 표현되고 두 개를 받아야지만 생명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반성 유전에서 아까 성별에 따라 유전자 발현 빈도가 다르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열성으로 표현될 때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이게 열성 유전일 경우에는 어떠냐? 남자가 불리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발생되는 그 빈도수가 발현되는 빈도수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남자가 불리하다는 건 왜? 유전병은 별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되겠죠? 열성으로 유전된다. 반성 유전인데 열성으로 유전된다. 그러면 남자한테 발생되는 이 빈도가 더 높습니다. 되겠죠? 50%잖아요. 절반. 정상 아니면 생명. 이러니까. 되겠죠? 근데 이게 이 유전병이 요게 우성으로 유전된다. 요때는 누가? 여자가 더 불리합니다. 쌤이 그러니까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발생 빈도가 발현 빈도가 더 높다라는 거 이해되죠? 이거 조금 이렇게 적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 발현 빈도가 더 높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성 유전은 또 어떤 거냐? 보통 여기 밑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항상 남자가 불리한가라고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우성으로 유전되면 보세요. 자, 요거는 뭐 무조건 정상.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생명 말고 그냥 어떤 유전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X' 이렇게 있으면 X'이 있으면 무조건 유전병이 나타나는 게 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가 유전병이 나타나고 정상은 3분의 1의 확률로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자한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우성 유전, 반성 유전 중에서도 우성으로 유전될 때는 여자가 더 발현 빈도가 높다라는 거. 그거까지 정리해 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혈우병도 봅니다. 혈우병도 똑같아요. 혈우병 뭐 우리 앞에서도 예전에 중3 때도 봤듯이 혈우병 뭔지 알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는 유전 형질. 그래서 피가 잘 멈추지 않아. 맞죠? 얘도 마찬가지 X 염색체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우열관계 마찬가지 X A라고 표현했는데 정상 대립 유전자가 우성이고 그다음에 혈우병 대립 유전자가 small a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열성이다라는 거. 이것도 이렇게 뭐 표현하든지 아니면 옆에다가 X large A가 X small a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실전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알겠죠? 지금 그렇게 뭐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는 연습해서 얘가 정상이고 얘가 혈우병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자, 밑에 봅니다. 자, 남자 유전자형이 라지 A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 스몰 A를 가지고 있으면 혈우병 되죠? 그 다음에 여자는 라지 A 가지고 있으면 정상, 라지 A, 스몰 A를 가지고 있어도 라지 A가 표현될 거니까 정상. 그리고 얘네들은 보인자다라는 거. 그리고 스몰 A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 혈우병인데 이 혈우병은 여자 혈우병은 여기 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자 혈우병 환자는 거의 없다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치사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사유전.
뭐 치사한가? 아니요. 너무 치명적이어서 사망에 이른다 해서 치사유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혈우병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뭐 알다시피 좀 사람은 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혈우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혈우병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어떤 혈우병도 있는데 그거는 뭐 여자한테도 막 나타나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뭐 여기에 대해서만 배울 거니까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자 혈우병은 사실 이제 문제상에서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 왜냐면 너무 치명적이어서 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밑에 자료 분석 한번 볼게요. 자료 분석. 자,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도 많이 해봐야 압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면 뭐 괜찮네 하는데 풀다 보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나 연습을 한번 계속 해봅시다 우리. 자, 정상 아버지와 보인자 어머니가 있어요. 자, 정상 XY 그리고 보인자 XX 프라임 이렇게 적을 때도 보통 우성을 먼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좀 정해두면 빨리빨리 파악하기가 좀 더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규칙을 좀 세우고 이런 걸 적어주면 이 유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생명이라서 빨리빨리 내가 적어서 이거를 내가 빨리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봅니다. 보인자 X, X 프라임. 자,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정상 여자, 보인자 여자, 그리고 정상 남자, 그리고 생명 남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딸한테 X를 정상밖에 물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정상밖에 나오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엄마가 보인자면 아들은 이렇게 생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묻는 어떤 그 어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1라고 물으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1라고 물으면 전체에서 얼마? 4분의 1 해서 25%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에서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2라고 물으면 딸은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어가 아들이잖아요. 아들만 봐요. 아들에서 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50%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문제를 볼 때 얘가 뭘 묻는지를 잘 봐야 돼요. 생명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과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 되겠죠? 그 다음 정상 아버지와 생명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인 아버지가 있으면 이게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왜?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빠가 이제 자지요. 정상 아빠예요. 정상 아빠면 딸이 무조건 정상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맞죠? 정상 유전자를 받으니까. 왜? 정상이 우성이니까. 근데 엄마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입니다. 왜? 엄마가 생명 유전자밖에 안 물려줄 거거든. 되겠죠? 물려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생명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생명 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보인자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자, 딸들한테는 전부 다 요 보인자, 그러니까 X 프라임을 물려주겠죠. 그래서 절반의 확률로. 왜? 엄마가 보인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정상을 주면 그냥 보인자 정상으로 나올 것이고, 엄마의 이 열성 유전자, 그러니까 X 프라임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생명으로 태어날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엄마가 보인자이면 또 절반의 확률로 정상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생명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특징에 자,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반드시 정록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면 이거는 열성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가 열성 유전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열성 유전병이다 라는 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정상이면 엄마는 정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물려준 정상 유전자를 엄마한테 받았으니까.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딸이 정록생명이면 아빠는 반드시 정록생명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딸이 열성유전병이면 아빠는 무조건 열성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왜? 그걸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거니까. 되나요? 요거 정리 잘 합니다. 알겠죠? 생명이란 얘기는 열성유전.
반성유전에서 열성유전이기 때문에 요거를 열성유전병이라고 바꿔서 쓰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아버지가 정상이면 딸도 마찬가지 정상이다. 왜? 아빠의 정상 유전자를 딸한테 물려줄 거니까. 되겠죠?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인자를 한번 봅시다. 다인자 유전.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한 거는 전부 다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자, 다인자랑 단일 인자 유전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다인자는 뭐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몇 쌍? 두 쌍 이상, 그러니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현상을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단일 인자는 몇 쌍? 한 쌍. 그러면 다인자는 몇 쌍? 두 쌍 이상. 뭐 두 쌍, 세 쌍, 네 쌍, 뭐 다 상관없어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인자입니다. 중요해요.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자, 특징 알아둬야 되죠. 또 우성과 열성의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에서는 이게 우성이야, 이게 열성이야 하면 다 틀려요. 알겠죠? 우성, 열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환경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단일 인자는 환경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막 O형이 막 B형 되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해서 표현형이 정규 분포 곡선 형태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오니까 다시 보고, 얘가 키, 몸무게, 피부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지능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서 유전 형질을 이렇게 결정짓는다 해서 우리가 뭐 키는 큰 게 우성이고 뭐 작은 게 열성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몸무게도 마찬가지, 피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되죠? 자, 개념 플러스 한번 보면 뭐 이거 성을 결정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엄마가 뭘 물려주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X 염색체 무조건 X 염색체 엄마한테서 받을 거니까. 아빠가 X를 주면 딸이 태어나고, 아빠가 Y를 주면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Q&A 있는데, 자, 정록생명은 왜 남자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가? 자, 여기에서 정록생명을 열성유전병이라고 바꿔서 쓰세요. 알겠죠? 정록생명 이꼴 열성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여자는 다 얘기했어요. 성염색체 XX 두 가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X 염색체에 모두 정록생명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이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남자는 XY로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X 염색체에 정록생명 유전자가 그냥 하나만 받아도 바로 생명으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 되겠죠? 요게 반성유전에서 열성유전병이 다 이런 식으로 남녀가 이제 발현 빈도가 다른데, 열성유전일 경우에는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자, 단일 인자 유전은 몇 쌍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한 쌍이라고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대립 형질이 뚜렷하다라는 거. 그래서 불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냅니다. 요렇게 분리형 뚝, 부착형 뚝 이렇게 되겠죠.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 개체수가 많으면 우성일까요? 절대 그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개체수 보고 이거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개체수가 많아도 열성이 될 수 있어요. 왜? 열성은 열쌍끼리 교배하면 열성만 나오거든. 그래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은 몇 쌍? 두 쌍 이상, 그러니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규 분포 곡선 형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불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낸다. 죄송해요. 왜 불연속이지?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낸다라는 거. 요렇게 되겠죠. 해서 이거 뭐 키가 나오는데, 키가 뭐 작은 거부터 뭐 평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큰 거부터 이렇게 큰 거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다인자 유전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 뭐 탐구 활동도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밑에 뭐 사람의 유전 현상 알아보기 위한 모의 실험이 나오는데, 자, 유전자형 우리가 뭐 이제 염색체 1, 2, 3, 4 이렇게 적어놓고, 뭐 하나는 1은 뭐 이마선 모양, 그 다음에 2는 뭐 보조개, ABO식 혈액형, 정록생명해서 대립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합니다.
되겠죠. 해서 뭐 이걸 하나씩 이렇게 뽑는 거예요. 되겠죠. 부모는 뭐 색깔별로 2개씩 8개의 수수깡을 준비해서 대리운전자 쌍을 붙인다. 그러니까 하나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서 그걸 이어보면 뭐 라지의 스몰 a, 라지의 스몰 a 뭐 거기에서 또 보조개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그 대리운전자에 붙인 수수깡을 이렇게 넣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서 그 자선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 사진 보이죠? 뭐 부모 이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대충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각각 여기에 어떤 대립 형질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놓고 거기서 하나씩 뽑아서 자손한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이렇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뭐 이렇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되겠죠. 뭐 예, 그냥 봅시다. 정리. 자,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자손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열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부모가 잡종, 그러니까 이형 접합일 경우에는 그 숨어있던 형질이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되겠죠? 해서 부모 세대에서 자손 세대로 대립 유전자가 전달될 때 무작위로 분리되어서 조합이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와는 다른 형질이 자손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 다음 부모는 자신의 형질을 자손 세대로 전달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낳으며 생명 연속성을 유지한다라는 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되죠? 자, 그 다음 개념 플러스 한번 볼게요. 개념 플러스는 자, 정규 분포에서 평균적인 값은 많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값은 뭐 적게 나타나서 분포 곡선이 이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의 형태를 띠는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처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뭐 다인자 유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뭔가 예전이랑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쌤이 그거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라지 1, 라지 1,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 이렇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형질을 결정하는 이러한 유전 형질이 다인자 유전입니다.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피부색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흑인입니다. 흑인. 되겠죠? 이 항상 대문자 개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대문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약간 피부색이 어둡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다 소문자로 표시한 거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백인이다. 아주 이제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고 라지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우열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우성 열성이 없어요. 알겠죠? 항상 대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여기 들어있는 대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형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흑인, 백인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 자손을 낳잖아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라지 A, 여기서 라지 B, 여기서 라지 C 오고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와서 일대가 잡종 일대가 이렇게 올 거라고요. 맞죠? 접종일 때. 그러면 흑인과 백인 사이니까 뭐 피부색이 갈색이라고 합시다. 갈색. 되겠죠? 뭐 황색 해도 되지만 뭐 갈색 할게요. 자, 그러면 얘랑 똑같은 어떤 뭐 표현형이든 유전자형이든 뭐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애랑 또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요렇게 되나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그 표현형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문제를 쌤이 하나 그냥 얘기를 할까요? 자, 이렇게 지금 교배를 했을 때 결혼했을 때 자녀가 부모와 같은 형질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부모가 갈색일 때 이렇게 교배했을 때 그 자녀가 태어나는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이 갈색 피부색을 가질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교배를 시킬 때는 뭘 봐야 되냐? 생식 세포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다인자 유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문자의 개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같은 형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대문자의 개수가 최대 몇 개 나올 수 있다? 생식세포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최대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죠. 생식세포는 요 쌍 중에서 하나씩만 와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최대한 이 대문자가 3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3개짜리가 몇 개 나와요? 개수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라지, 라지 B, 라지 C 해서 한 가지밖에 없죠. 요거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요게 한 가지 나와요. 한 가지. 가지수가. 생식세포 종류가. 되나요? 그 다음 대문자가 그러면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 2개는 그러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C, 라지 B, 라지 C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3가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그 다음 대문자가 1개. 지금 이거 생식세포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생식세포 한 가지, 대문자가 1개만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그러면 이거는 라지 A 하나 들어가거나 라지 B 아니면 라지 C 이렇게 한 가지씩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도 가지수가 3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 대문자가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0개. 그거 몇 가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이해 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얘는 지금 똑같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여기서도 대문자가 3개짜리가 한 가지, 2개짜리가 3가지, 1개짜리가 3가지, 0개짜리가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납니다. 생식세포가. 맞죠? 생식세포를 어떻게 우리는 결합을 시켜야 되느냐? 자, 부모와 같은 형질이면 대문자가 몇 개 들어가야 됩니까? 몇 개? 하나, 둘, 3개 들어가야 된다고. 대문자 개수가 중요합니다. 다인자는. 자, 그러면 대문자 3개가 들어갈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전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 자, 여기 보세요. 가지수 여기 이제 다 적어놨죠. 몇 가지? 총 8가지. 여기도 몇 가지? 총 8가지. 그러면 전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몇 가지? 16가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곱해야 됩니다. 우리 확률 알죠? 8 곱해서 64분의 전체 나올 수 있는 확률 64분의 자, 그 다음 대문자가 3개 들어갈 확률을 이제 구해야 돼요. 대문자 3개짜리랑 몇 개랑 만나야 돼요? 3개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0개짜리랑 만나야 되죠. 대문자 3개 들어가는데 막 1개 들어가면 한 개짜리가 또 들어가면 4개 되잖아요. 그죠? 대문자 3개짜리랑 0개짜리 들어가면 가지수가 몇 가지? 1, 1 더한다고 곱한다고 되겠죠? 1 곱하기 1 한번 적어볼까요? 보통 이건 그냥 안 적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대문자 2개짜리랑 몇 개짜리 만나야 돼요? 3개 되려면 1개짜리랑 만나야 돼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2개짜리, 1개짜리 만나면 총 3개 돼요. 그럼 얘는 3가지 나오니까 총 몇 가지? 3 곱하기 3, 9가지. 되죠? 자, 그 다음 대문자 1개짜리랑 몇 개짜리? 2개짜리랑 만나야 돼요. 생식세포 결합입니다. 그래서 3가지 어떻게? 곱하라고. 그 다음 0개짜리랑 몇 개짜리? 3개짜리랑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문자 3개 되니까 1 곱하기 1이네요. 되겠죠? 자, 그러면 총 몇 가지? 1개, 9개, 1개. 그러면 64분의 얼마? 20 됩니까? 뭐 약분 뭐 할 거고.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를 알라고 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요걸 또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교육과정 바뀌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다인자 유전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다인자 유전은 우열관계가 없고 대문자의 개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라는 거 우선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생식세포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날 확률 그런 것들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 이렇게 다인자 유전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들이 아마 앞에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없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뭐 수능형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그 개념 확인 있죠? 이렇게 바로 밑에 개념 확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하게. 알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문제들 간단하게 뭐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마저 풀고 그 다음에 피드백에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번 숙제 암호는 봄 하겠습니다. 봄. 되겠죠? 자, 그러면 유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